세 번째 수업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 거를 간단하게 떠올리면 이미 다 페이스북 내용을 다 보셨겠지만 1분간 글쓰기의 의미를 생각해 봤고요. 그거는 일단 가볍게 자기 생각을 풀어내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글쓰기는 어쨌든 내 안의 것이 내 바깥으로 나오는 거다. 뭐가 나오는지 좀 확인해 보자는 것이죠. 처음서부터 완전히 정제된 그런 고급 휘발유를 유전 속에서 찾을 수는 없다. 내 안에서 탁 튀어나오는 그것이 가스가 됐던 끈적끈적한 그 원유가 됐던 아니면 뭐 아직 정리되지 않은 그런 주변의 모래덩이가 됐던 간에 뭐가 나오든지 간에 유전이라고 생각하는 거라면 일단 솟구쳐 나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1분간 글쓰기로 활용해 보는 것이고요. 다른 여러 가지 방식들도 있습니다만 초보자한테는 가장 적합한 방식이라 1분간 글쓰기를 집어넣은 것이고, 어떤 분들은 이를테면 아주 유명한 낭만파 시인이죠. 셀리라고 하는 영국 시인은 글이 잘 안 되고 또는 뭐 자기가 글을 쓸 때는 늘 썩은 사과 냄새를 맡고 시작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자기 테이블 서랍에 썩은 사과를 놓고 항상 글 쓰기 전에 그걸 맡아보고, 굉장히 좀 기괴하죠. 기괴해도 글이 잘 써주면 그렇게 쓰면 되는 거죠. 또 콜라드라고 하는 그 소설가는 저도 들은 얘기입니다만, 글이 안 써지면 부인이 타작이 오고 백지만 있는 방으로 유인을 한 다음에 밖에서 잠궈버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심심해서 이 사람이 쓴다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비춰서 이렇게 됐을 텐데, 아이가 원조로 제가 들은 사람은 이제 그런 경우인데, 도대체 자기가 읽어야 될 것도 하나 없고 놀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 그냥 할 수 없이 자기 머릿속에 있는 걸 풀어내면서 글을 쓰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들한테도 그게 어떤 식으로 해야 내가 글을 쓸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 자신만의 그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습관들 혹은 그런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전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특정한 종이일 수도 있고 특정한 시간일 수도 있고 특정한 어떤 자리일 수도 있고 다 다르기 때문에 글을 쓰면서 스스로에 대한 발견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분간 글쓰기 같은 것은 내 머릿속에서 도대체 뭐가 나오는지 확인을 보는 거죠. 그 중에 한두 단어만이라도 내 마음에 드는 게 나온다고 하면 다행인 거고, 1분간 글쓰기를 좀 늘려서 그런 식으로 3분간 글쓰기를 해도 되는데 손이 너무 아프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편안하게 쭉 자기가 쓸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건 그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1분간 아주 고속으로 쓰다가 한 3분간 아주 편안하게 메모하듯이 아주 편안하게 쭉 낙서하듯이 그렇게 쭉 쓰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편안한 것을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1분간 생각하고 3분간 글쓰기 식으로 이것을 확대를 해봤죠. 변형해봤는데, 누구는 5분간 생각하고 1분간 글쓰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분 생각하고 딱 1분 동안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자기한테 맞춰야 됩니다. 기성복을 사서 재단에서 자기한테 맞게 입듯이, 이건 어떻게 하면 나한테 맞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자꾸 확인해야 됩니다. 이 옷도 입어보고 저 옷도 입어보듯이 그렇게 해보셔야 되는데, 옷은 그러는데 글쓰기는 한 번도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해보고 안 되면 난 재능이 없어 하는 식으로 너무나 쉽게 이렇게 자기한테 모든 책임을 돌린다는 것이죠. 분명히 말씀드린 건데, 책은 다 누구나 쓰실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문학적인 차원이라면 그건 좀 달라집니다. 노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일정하게 재능도 필요합니다. 문학적인 글쓰기라고 한다면. 그래서 문학적인 프로로 나간다면은 그거는 참 또 다른 차원의 정말 엄청난 재능과 엄청난 그보다 더한 노력들이 다 갖춰져야 되는데, 도서관에는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문학책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럼 문학책만이 이 세상을 발전시키는 것도 아니죠. 지리도 필요하고 역사도 필요하고 또 뭐 과학도 필요하고 기술도 필요하고 또 그 모든 것들을 다 합한 영번대에 해당하는 총류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뭐 도서관이라든지 지식정보학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이 우리 실생활의 모든 것들이 또 우리를 바뀌거든요. 문학은 그 중에서도 언어를 소재로 하는 특정한 예술이라고 하는 분야입니다. 언어 예술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이 색이나 형태를 가지고 중심으로 만드는 예술이라면, 음악이 음을 가지고 만드는 예술이라고 한다면, 조각이 형태를 갖고 만드는 그런 예술이라고 한다면, 문학은 우리가 일상생활에 누구나가 다 쓰는 언어를 가지고 그걸 조금 더 승화시켜서 예술로 만드는 특별한 분야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굉장히 밀접하게 담을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가 다 쓰는 언어니까. 그렇기 때문에 800번대 문학 관련되는 책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습니다. 도서관들마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사실 800번대 책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의 다양한 감수성이나 삶의 현실들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문학들을 많이 읽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문학들을 중심으로 읽은 다음에 현실과 같이 이렇게 맞춰가는 그런 조응하는 그런 과정들을 갖다 겪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보는데, 읽지도 않은 채로 자꾸 쓰게 한다는 그런 이제 문제들을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습니다. 일단은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보되 어리다면 어렸을 때서부터는 문학을 중심으로 해서 다양한 분야로 전이시켜주는, 확장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선생님들도 내가 그동안 책을 별로 읽은 게 없다 그러면 문학 작품서부터 좀 편하게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분야로 계속 가시는 게 좋죠.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큰 서점이나 도서관에서 다른 분야의 책들을 돌이켜보는 게 좋습니다. 계속 돌아보는 게. 전혀 상관없지만, 전혀 보기 싫지만 저도 회계 관련된 쪽들도 책을 봅니다. 보기 싫지만 봅니다. 혹시라도 무슨 더 좋은 생각이 나오지 않을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신문에서도 자신이 읽기 싫은 대목들을 한 10개 중에서 2개 정도는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혀 모르겠다고 하더라도, 중국어 배울 생각이 없더라도 중국 회화들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난 맛있는 것만 먹어 하는 식으로 그렇게 편한 것만 보지 마시고 다른 분야들을 한번 슬슬 건드려 보는 것이 그 맛을, 자신이 좋아하는 맛들을 조금 더 제대로 맛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죠.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여기 다양한 분들이 계시고 다양한 연령대가 지금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께서 글을 쓰기를 통해서 책 쓰기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접근을 하셔야지, 되겠어? 그 책은 아무나 쓰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아무나 쓸 수 있는 게 책입니다. 문학작품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꼭 우리가 다 모두 문인이 돼야 될 필요는 없죠. 문인이 쓴 것들을 우리가 제대로만 즐길 수 있으면 되지, 우리가 모두 다 영화배우가 되고 모두 다 영화감독이 돼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 모두가 다 빙상정에서 김연아처럼 빙상을 갖다 해야지만 이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각자 자신에게 가장 걸맞은 재능과 적성, 우리가 아이들한테만 얘기할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잘 모릅니다. 우리가 뭘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 저도 아직 모르겠고 지금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여기 모이셨을 테고,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의도적으로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읽기와 쓰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드렸죠. 읽어야 쓴다는 얘기를 했고, 또 쓰기 위해서 읽어야 된다는 자세로 임하실 때 읽는 것도 좀 더 깊이 있게 넓게 읽을 수 있다는 거죠. 아까 넓게 얘기했으면 이제 깊이 읽기 위해서는 쓰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어떤 식으로 쓸까 하는 걸 의도적으로 자꾸 생각하면서 읽는 게 좋다. 그냥 TV 드라마를 보시더라도 재밌다고 보지 마시고 내가 좋아갖고 뭘 쓰면서 뭘 쓰기 위해서 쓸 수 있을까 하고 보시면 더 재밌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 굉장히 다양한 층들이 있는데 다양한 또 깊이들이 있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운 드라마에서 대사를 보지 않고 나와 있는 그 등장인물들의 그 패션과 무슨 장신구들을 본다고 하는 거죠. 그걸 계속 봐야 되고, 외국 드라마도 그렇게 보고, 그런 식으로 보는 분이 있는가 하면 그냥 그 스토리라인만 따라가면서 그 다음에 뭐가 될까 이런 식으로 관심을 갖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스토리라인이 정말 궁금하다면 또 스토리라인 쪽에 자기 흥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쪽으로 된 자료나 책들을 더 찾아보시면서 읽으면 훨씬 더 좋거든요. 그러니까 보시면서 항상 의식을 하시라는 거죠. 아까 제가 거울과 램프의 얘기를 드렸습니다.
무엇인지 읽으면서 거기서 자신을 거울로서 반사도 이렇게 반사된 거울로서 자신을 확인도 해봐야 되고 내 스스로가 상대한테 어떻게 밝혀질 것인가, 어느 램프로 작용을 할 것인가 하는 것들을 스스로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제 얘기보다 일단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따라 앉으세요. 우선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것 중에 시흥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글 쓴 거 기억하시죠? 갖고 오셨죠? 지난번에 그거 쓰신 거 기억하시죠? 네네. 이번에는 조금 더 두 가지로 한번 할 테니까 선택을 하세요. 이래서 좋다. 시흥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서 일단 떠오르는 대로 쭉 글씨 이렇게 옆으로 펼쳐보세요. 반복하면서 조금씩 심화해 나갈 테니까요. 지난번에 했는데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또 조금씩 다를 겁니다. 일단 한 3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생각나는 대로 쭉쭉 한번 뽑아 보십시오. 그 다음에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단어로 쓰셔도 좋고 문장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하십시오. 너무 생각이 많이 나셔갖고 막 괴로우신 분이 있고 뭐야 쓸 거 아무것도 없는데 이러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거를 우열의 관계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름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글쓰기를 하면서 자기 학대를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발전을 위하고 그러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까지 내가 있는 이 공동체를 좀 더 널리 이롭게 하자는 뜻으로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난 역시 안 되는구나, 에이, 다음 시간에 오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한다면 진짜 그건 답이 안 나오는 사고방식입니다. 그 사고방식도 물론 여기서 어떤 식으로든 좀 바뀌게 좀 해드리겠습니다만 일단 나오지 않으면 어쩔 수 없죠. 지금 이 다르다는 것은 내가 어떤 생각을 순식간에 빨리 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조금 약한가 하는 정도로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그걸 보완할 다른 방법을 찾으시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서 막 다 했다고 글을 잘 쓰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실제로 보면 어떤 분들은 한 10년에 한 번씩 글을 쓰는데 책을 내는데 그게 아주 정말 중요한 책들을 내는 분이 계세요. 누구는 또 계속 많이 쓰는데 전혀 별로 남의 평가를 못 받는 사람들도 있죠. 또는 지금 평가를 못 받아도 한 30년쯤 후에 평가받으실 수 있어요. 불행하게 살지만 평생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경우죠. 빈센트 반 고흐 같은 사람도 그랬었고, 모비딕, 흰고래를 쓴 그 허먼 멜빌 같은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의 작품 모비딕이 대표작이죠. 30년쯤 후에 비로소 각광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정말 훌륭한 책을 써놓고도 정말 그냥 아무것도 아닌 책으로 그냥 폄하됐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잘 쓴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잘 쓰는 것만도 아니고 지금 못 쓴다고 정말 못 쓰는 것도 아니니까 다름으로서 생각하고 자꾸 확인하는 과정일 때 너무 처음부터 한두 번 이런 거 했다고 나 이런 거 생각이 안 나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생각이 안 나는 이 부분을 진짜 이렇다면 내가 다른 부분을 어떻게 보완책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자꾸 자기 긍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그러시지 않으시면은 계속 제가 전 시간 얘기했듯이 창조라는 것은 부풀려 나가는 건데 스스로 자꾸 깎아 나오면 정말 쇳덩어리 원광석이 바늘 하나도 남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그런 것은 아주 잘합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말하기는 굉장히 쉽고 또 그런 실력으로 자기에 대해서 자기 평가를 완벽주의로 하기 시작하면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렇게 된다면 글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앞으로 못 나갑니다.
처음하고 끝이 있어야 되는데 자꾸 쓰면서 자기 검열을 합니다. 내가 전에 지금 쓴 거 그 맞춤법도 틀렸는데 말도 안 되는 문장인데 하는 식으로 자꾸 하다 보면 앞으로 못 나가고 계속 똑같고 그러다 보면 어떡합니까? 그냥 막 쓴 다음에 지우죠. 지우다 보니까 좀 지저분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렇게 해서 네모를 딱 칩니다. 그 다음에 안심하고 막 칠하죠. 그 막 칠하다 보면 구멍이 나죠. 그러면 신경질 나는 겁니다, 또. 에이씨, 그러고 그냥 막 구겨버리거나 이런 식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지우다 보면, 구기다, 찢다, 무슨, 이런 구멍을 뚫다 이런 식으로 받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우지 마시고 쭉 가야 되는데, 자꾸 평가를 갖다 머릿속에 두다 보면, 이렇게 앞으로 못 가고 여기서 계속 멈칫멈칫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보다는 자꾸 더한다, 생각을 더한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지금 옆에 분 거를 서로 이렇게 좀 보세요. 보시고 이런 생각도 있네 하면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빨간 이런 색깔 같은 걸로 써놓으세요. 단 이건 남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큰 따옴표를 해놓으세요. 요거 좋다 하는 것들은 수입해 오셔라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자, 돌려보십시오. 그 안에서 이거 괜찮다 싶으면 자기 거를 갖고 오세요. 단 큰 따옴표로 쳐서 갖고 오세요. 다른 분의 의견이니까 그분의 이름을 써주세요. 그리고 옆에. 자, 보시다 보면 새로운 생각이 나실 겁니다. 큰 따옴표로 하지 않고도 쓰다가 보니까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네 하면 옆에다가 자기 생각을 또 쓰세요. 이미 지났으니까 관두자가 아니라 옆에 걸 받아들이면 또 새로운 생각이 나면 또 쓰셔라 하는 겁니다. 자, 옆에 것을 읽었는데 큰 따옴표를 안 하고 쓰면 그런 것을 표절이라고 하죠. 표절이 나쁘다는 건 다 아시죠? 근데 큰 따옴표를 하면 이거는 뭐라고 합니까? 이건 인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용은 학자들도 다 하는 것이죠. 순전히 내 머릿속에서 모두 나오게 하는 걸로 글을 쓸 수도 없다는 겁니다. 책을 쓸 수도. 그런 책도 가능하겠습니다만 누구는 인용 없는 책을 써보고 싶다 하는 생각들을 학자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색하면 나옵니다. 각주 없는 책을 쓰고 싶다. 이런 거. 남의 얘기 없이 자기 생각만 갖고 쓰고 싶다는 것인데 그만큼 그게 쉽지 않다는 뜻도 됩니다. 바꿔 말하면 그게 쉬운 사람도 있고 그게 어려운 사람도 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의 의견들을 소중하게 큰 따옴표로 표시해 주세요.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좋은 의견을 어떻게 이렇게 잘 가져왔을까 해서 이거는 높이 평가를 받는데 자기 것처럼 쓰면 표절이라고 해서 이거는 정말 글쓰기에서는 최악의 망국적인 사태죠. 자기 이름 달고 남의 것을 갖다 놓는 건 사실 도둑질이기 때문에 이게 문단에서는 표절했다 그러면 완전히 그건 사실상 사회적인 매장을 당하시게 되는 거고 또 요즘에는 보면 고위공직자로 올라갈 때도 보면 이 표절이라는 문제가 크게 문제가 되는 거죠. 이거는 인격적인 도둑질이기 때문에 사실상 물질적인 도둑질보다 더 크게 나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일단 큰 따옴표를 하시고 인용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인용하는 순간에 플러스 알파 자기 생각을 넣어라 이거죠. 요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남의 글들만 잘 모아놔도 훌륭한 책이 됩니다. 그걸 편저라고 합니다. 편저. 남의 것들을 갖다가 골라서 묶어놓은 것들입니다. 또 아예 인용구 사전 이런 것도 있습니다. 종종 그런 것들을 보시고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정말 좋은 말을 갖다가 줄줄줄줄 잘했을까? 책을 굉장히 많이 읽었고 굉장히 기억력이 좋고 아닙니다. 인용구 사전도 있습니다. 이어령 선생님이 편저한 한국 인용문 사전인가 정확한 이름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저희 집에도 있습니다. 한 이 정도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혼자 다 모았냐? 그거 아닙니다. 외국 거 갖다가 번역도 하고 옮겨놓기도 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용을 잘만 해도 이건 정말 참 좋은 역할이 됩니다. 남이 쓸 수 있게끔 하는 거기 때문에 인용이 없이 그냥 곧바로 표절을 하게 되면 이건 나쁘지만 인용만 잘 정리를 하셔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2 학부모님들을 위한 조언 이런 식으로 하면 인용만 해도 아마 잘 팔릴걸요. 대한민국을 지키는 중2들 있죠. 워낙 말썽꾸리라 북한이 남침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중2들에 대해서 중2들의 어머니들이 갖는 현실적인 고민들, 이 고민들을 하는데 저자분께서 직접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한 아이디어들을 찾기만 한다면 누가 썼는지는 중요하지 않거든요. 분명히 저자가 이건 누구 다른 사람 거예요 하고 얘기했으면 되는 것이고 꼭 그 사람이 내용이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독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진짜 중요한 거라고 하면 딱 이런 인용을 갖다 찾게 되고요. 그런 것만 모아놓은 사전도 있다는 겁니다. 요즘은 검색을 하셔도 됩니다. 검색을. 굉장히 편한 시대가 된 거죠. 예전에는 인용문 사전을 찾아가면서 쭉 적절한 책을 찾았습니다. 또 책 중에 보면 이런 책들이 있죠. 혹시 갖고 오신 책 중에 그런 책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제목이 있고 여기에 항상 인용구가 들어가는 거 있죠. 그리고 누구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있어 보이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작품을 읽은 것 같고 네. 아까 이런 데서 뽑아온 것들입니다. 대체로. 네. 굉장히 정말 아주 잘 알아서 하는 경우도 있죠. 평소 좋은 것이 있으면 자기만의 인용 사전을 만들어 놓는 게 좋다는 거죠. 페이스북은 그런 면에서 참 좋습니다. 저도 그래서 페이스북에 비공개로 나만 보기로 해서 그런 것들을 많이 링크를 걸어 놓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 노트 기능이 있거든요. 페이스북에 관해서는 나중에 다시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자료들을 활용해서 자기만의 인용사전들을 좀 정리를 해서 갖고 계시다면 인용사전이 차근차근 계속 모이게 되면 그것은 굉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기 생각이 없어도 이거는 편집을만 잘하면 이런 인용의 어떤 아이템만 잘 잡으면 그대로 책으로 묶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인용인데 자, 지금 인용은 이제 하나 요 사례로 말씀드렸고 요걸 인용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생각이 날 수 있다는 것이죠. 날 수 없을까요?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경우도 있구나. 경제적 차원에서 접근했구나.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이 여기에서 속성이 경제적이에요. 경제 차원이면 경제적 차원 그래. 경제적인 차원에서 나도 접근해 봐야지 하면 다른 것들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이건 이대로 살려 쓰면서도 혼자서 다 할 수 없거든요. 혼자서 모든 방향을 다 볼 수가 없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자기 뒤편은 못 보지 않습니까? 자기가 자기 도를 하고 할수록 그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자기 뒤편은 누군가 다른 사람이 봐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이런 것을 했다면 존중하고 요것을 속성을 따져보세요. 어떤 차원인가? 어떤 속성을 갖고 있는가? 그래서 그렇다면 요것들을 갖고 내가 경제적인 측면에서 더 한번 생각해보자. 지금 교육적인 측면을 가지고 얘기했구나. 요거를 속성을 따져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러면 다른 면은 없을까? 누가 중등교육의 문제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시흥시 중등교육의 문제점을 했다면 그것만이니까 영유아 교육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하고 접근해 보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할 거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또는 은퇴한 분들에 대한 교육에는 문제가 없을까? 이런 식으로 자꾸 생각을 펼쳐보는데
요 속성을, 요 인용문의 속성, 그러니까 남의 것은 존중해 주되 그가 어떤 시각으로 접근했는가, 어떤 차원으로 접근했는가, 어떤 속성으로 접근했는가, 이런 식으로 발상을 펼치면은 자기가 할 것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해하시죠? 이제 새로운 걸로. 그러면 이게 뭔가 하는 요 부분에는 생각을 좀 하시는 수밖에 없죠. 여기서 이게 결국은 경제적 문제구나, 이건 교육적 문제구나, 이게 문화적 문제구나, 이게 복지의 문제구나, 이런 식으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것들은 지금 생각하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성인들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시라고 믿습니다. 이게 어렵다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이게 어렵다, 이런 발상이. 이 내용이 신문의 어느 면에 실릴까 하고 생각해 보세요. 이 내용이 신문의 어느 면에, 경제면일까, 교육면일까, 정치면일까, 사회면일까? 다 아니다 그러면 특집면, 아예 별도 섹션, 부동산 섹션, 교육 섹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죠. 이해되셨죠? 잘 뭔지 모르겠다, 속성이란 말 어렵다. 제가 지금 속성 얘기 드렸습니다. 아예 써드릴게요. 특성도 비슷하고, 시각, 차원, 관점, 이거 어렵죠 사실. 패러다임, 뭐 이런 말 들어갈 수 있죠. 또 요즘은 프레임이라는 말까지 씁니다. 플랫폼이라는 말도 씁니다. 조금 좀 확장시켜서 쭉 얘기하자면 다시 더 쓸게요. 패러다임이라는 말을 쓰고요. 이건 사고 체계라는 건데, 그리고 프레임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틀이고, 그 모든 것을 다 담는, 이를테면 페이스북 같은 것도 일종의 플랫폼이 됩니다. 시흥시 홈페이지도 시흥시와 시흥시민을, 행정과 시민들을 연결하는 플랫폼 기능을 하고, 플랫폼, 그러니까 기차의 플랫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든 건데, 이런 용어들이 지금 새로 나오거든요. 이런 관점에서 하는데 이게 어려우니까, 어려울 수 있으니까 대뜸 이렇게 해서부터 막 하면 초등학생들한테 플랫폼을 파악해봐 이렇게 하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신문의 어느 면에 나올까 하고 생각해 보시면 그게 그겁니다. 참고로 이와 유사한 발상의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흔히 어떤 책이 좋은 책이냐고 보통 얘기를 하죠. 사실 모든 책을 다 읽을 수는 없고, 뭐 어떤 사람들은 나쁜 책은 없다 라고 얘기는 하지만, 나쁜 책이 있건 없건 그것은 각자 생각은 다르겠지만, 인생은 유한하니까 우리가 읽을 수 있는 책은 결국은 고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뭘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할 수 있다는 말도 있는데, 그 사람이 뭘 읽느냐가 사실 그 사람의 일생하고도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삶의 질이나 삶의 방향하고도. 자, 근데 좋은 책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책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책은 뭐죠? 감동을 줘야 된다. 공감을 줘야 된다. 또 어떤 게 좋은 책일까요? 나를 바꾸는 거. 네, 좋고요. 삶의 지혜를 주는 책. 다 좋은 얘기들입니다. 빨리 인용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좋은 책이란. 생각하게 만드는 책. 만드는 글. 또요. 네? 읽히기 쉬운 책이 좋은 책이다. 그건 부모 입장이죠. 그건 아이 입장에서는 재밌는 책이요 뭐 이런 식이 되겠고, 또 어떤 책이 좋은 책일까요? 사고력을 키워주는 책. 예, 사고력을 키워주고 사고와 감수성 같이 가면 좋으니까 항상 사고력과 감수성을 키워주는 책. 또 무슨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갖다 키워주는 책이라든지, 남녀 차별과 같은 전 근대적인 가치관을 혁파하고 그런 것들이 없는 책이 좋은 책이라든지,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 기준에 부합하는 책이라든지. 근데 점점 어렵죠. 제가 말하면서 드리면 드릴수록 처음에는
공감이 가는 책, 감동이 가는 책에서 좀 금방금방 다가왔는데 공동체적인 가치관, 또 인류의 보편적 가치. 제가 다시 선생님들한테 여쭤볼게요. 인류의 보편적 가치가 뭐죠? 하면 다시 정말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우리가 그냥 쓰긴 쓰는데, 물론 중고등학생들은 그런 얘기도 잘 안 쓰죠. 못 쓰고 기대할 때가 아니고, 아주 간단히, 그러니까 제가 제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이런 식의 얘기를 쫙 다 정리해주고, 그리고 제가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거를 다 정리해서 6가지 정도를 정리해서 줬습니다. 학생들한테. 아까처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에 부합하는 책, 근대 정신, 뭐 인간성을 고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써서 했어요. 그리고 좋은 책을 골라오라고 했을 때와 아주 간단하게 30년 후에 네 아이한테 권해줄 수 있는 책 골라와. 그게 더 좋은 책들을 잘 골라왔습니다. 제가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책 그랬더니 어떤 반은 들은 척도 안 하고 어떤 반은 선생님 근데 보편적 가치가 뭐예요? 서부터 해서 계속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를 했다가 계속 오는 답변에 제가 나중에 답변이 궁해지는 거예요. 보편적인 게 뭐예요? 하고 물으니까 이거는 계속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 어려운 걸 갖다가 사전 찾았더니 더 어려워가지고 찾다 포기하신 적 있으시죠? 설명하는 말이 더 어려워지는 거죠. 설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모르는 것을 알게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어요 할 때 아 하고 알게 해주는 게 설명인데, 아 하기는커녕 계속 물음표만 늘게 되는 거죠. 아이들한테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30년 후에 네 아이한테 권해줄 수 있는 책을 해라 했더니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제 30년 후니까 뭐죠? 사실은 한 세대를 버틸 수 있는 책을 갖고 하라는 것이죠. 그 버틸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다 있어야 버티겠죠.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자기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사고가 쌓이는데, 안 그러면 제가 쭉 나열한 걸 갖고 보려니까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 기준을 갖고 이 세상에 그것만 찾으려고 대형 쇼핑몰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머지를 볼 수도 없는 것이죠. 도서관이나 대형 서점에 있는 많은 책들을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봐도 아니야 이건 아니야 제쳐놓고 이건 보편적 가치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새로운 것에 대한 고민도 없어지는 거예요. 30년 후에 내 아이한테 권해줄 수 있는 책은 아이들에게는 30년 후에 네가 아빠가 됐을 때도 살아남을 수 있는 책을 해라 하는 거죠. 그거는 시간적인 그 도전을 견뎌낼 수 있는 책을 골라와라 하는 얘기인데, 말을 그렇게 하면 너무 어려워진다는 거죠. 잘 모르는 경우에는 제가 하나 덧붙이기도 합니다. 너희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책을 갖고 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쉽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서 갖고 와라 하는 것이죠. 우리 집은 제가 학생들한테 동성연애에 관한 책을 추천하기는 참 어렵잖아요. 아무래도 학교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니까. 제가 동성연애를 존중하거나 안 존중하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막 얘기하기가 사실 초중고에서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건 필요가 없습니다. 그 아이가 그런 생각을 나중에 갖도록 제가 가르치는 게 제 임무지, 제 생각을 그대로 거기다가 반영시켜서 내가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도 그런 생각이 돼. 넌 내 제자야. 이렇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여지지도 않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해도. 그게 안 되니까 인간인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네 가문을 욕되게 하지 않는 책을 했을 때는 자기 나름대로 그래도 우리 집안은 하고 자기 자부심을 가지면서 집에 가서 우리 집안의 가훈이 뭐야? 하고 집에 가서 묻기라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아니겠구나 하고 나름대로 보편적인 시각을 염두에 두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물론 너무 그것을 강조하기 시작하면 새로움에 대한 또 추구를 할 수 없다는 약점은 있습니다. 그건 다른 방법으로 보완을 해야 될 테고, 일단은 쉽게 생각하시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시 이걸로 돌아갑니다. 잘 모르면, 잘 안 떠오르면 인용해라. 이미 훌륭한 분들이 인용했다면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많은 시간을 들여서 자신의 지적인, 정서적인 결과물을 갖다 내놨는데 그건 무시하고 자기가 또다시 처음서부터 한다는 것도 이건 바보 같은 일이죠.
정말 훌륭한 것이 있다면 존중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존중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처음부터 다 하려고 합니다. 다 할 수 없습니다. 지적 전통이 자꾸 단절되고 붕괴된다는 것이죠. 기존에 잘하는 분들이 있으면 거기에 잇대서 계속 심화 발전을 해야 되는데 무조건 자기 생각만 갖고 쓰려고 하는 것도 문제다는 겁니다. 지금 너무 많은 것들을 쓰신 분들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난 정말 이런 데 또 재능이 있나 봐 하고 너무 막 이렇게 업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혹시 다른 분들이 미리 한 게 없나 이것도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했다면 그거 존중해 주셔야 돼요. 지금 순식간에 한 3분 동안 생각한 거 갖고 내가 짱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야 그거는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펼쳐온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말 한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많이 난다고 자만하지 마시고 생각이 안 난다고 자기 열등감을 품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묵묵히 하고 싶은 대로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자기를 확인하고 우리 사회가 이 부분에서 어떤 지적 전통이 있는가, 앞에 성과물이 있는가를 확인하시는 것, 기존의 사례들을 보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존중하는 방법으로서 인용을 갖다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표절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는 차라리 쓰지 마십시오. 남의 걸 갖고 자기 것처럼 한다면 이건 도둑질은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는 하지만 이거는 먹고 사는 정도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건 완전히 생계형 범죄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 정신적인 이런 기만 행위이기 때문에 뭐 이해될 수 없는 일이고 특히 글 쓰는 문단 중에서는 뭐 최악의 제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들을 갖고 이제 그 중간중간에 플러스 알파를 생각하는 식으로 그런 경험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요것들을 갖고 이런 방법을 다시 말씀을 드렸죠. 요 속성이나 특성이나 이런 관점을 따지는데 아주 손쉽게 생각하는 방법은 내가 기자라면 이거 어디에 배치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속성, 관점, 프레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실 거다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보완을 갖다 좀 하셨나요, 그러면? 이제 한번 더 보완을 해보세요. 지금 얘기를 드리다가 또 어떤 생각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계속 덧붙이셔도 됩니다. 자, 이제 다시 보시죠. 이렇게 알파를 가지고 이런 자기 생각을 할 수 있는 이런 알파들을 많이 떠올리셔야 된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속성을 따지는 방법을 얘기를 쭉 드렸습니다. 그 다음 이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중에서 이제 여러 가지를 굉장히 많이 이제 쓰셨겠죠. 이래서 좋다 하는 것도 너무나 많고. 그 중에서 야, 이건 정말 좋다. 이건 내가 끝까지 요거는 살려놔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요게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하여간 요거랑 좀 다르게 지금 두 가지 색깔밖에 없어서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살려 쓸 수 있겠다. 살려서 쓰고 싶다. 끝까지 하는 것들은 동그라미 치세요. 동그라미 치다 보면 또 플러스 알파로 더 생각나는 게 있을 겁니다. 생각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치다 보면 다른 생각이 불쑥불쑥. 그러니까 이 글쓰기라고 하는 게 막 어떤 고민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뭐 샤워하다가도 딱 생각날 때가 있거든요. 혹은 걸어가다가도 생각나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계속 걸을 수밖에 없고 계속 샤워하실 수밖에 없어요. 좋은 생각이 샤워할 때 난다. 그러면 또 꿈속에서 나는 사람들, 작가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맡에 메모지 같은 것들이 있죠. 저도 놓습니다. 머리맡에. 꿈은 잘 안 꾸는데 어느 순간에 탁 꿈을 꿀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한 꿈을 꿀 때가 있습니다. 그럼 그냥 씁니다. 꿈속에서도 생각할 때가 있죠. 아, 이건 나중에 내가, 그냥 자자. 그리고 나중에 내가 쓰지 뭐. 하면 그거 잊어먹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빨리 그래도 메모를 하면 단어 몇 개라도, 어둠 속에서 뭐 이렇게 했더라도 단어 몇 개라도 읽을 수 있으면 그게 나중에 근거가 돼서 실마리처럼 쭉 풀려나가는데 그런 것도 없으면 정말 그때 좋은 꿈을 꿨던 것 같은데 뭐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날아가버린 복권처럼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일단 이런 거를 정리하다 보면 플러스 알파가 되는데 그때 생각나면 또 자꾸 적어 놓으시면 됩니다. 단 이때는 판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내가 지금 동그라미 친 것만큼이나 중요한 생각인가 하는 생각은 이때는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일정하게 판정을 지금 내리신 거거든요. 동그라미를 쳤다는 것은.
부풀리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결정하는 과정은 사실은 선택한 겁니다. 평가한 것이죠. 아, 이건 내가 꼭 살렸어야만 돼 하고 평가한 것이기 때문에 이 평가 단계에서 다시 발상이 나올 수도 있는데 이 발상은 이 평가를 염두에 두고서 덧붙여야지 이미 어느 정도 좋은 것들이라고 자기가 이렇게 선택했는데 아주 사소한 것들은 이 단계에서는 쓸 필요는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내가 노력해온 발상을 존중하고 하되 그에 버금가는 또는 준하는 발상이라면 덧붙이고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이젠 빼야 됩니다. 처음 모든 걸 생각내로 다 나열했다고 그게 좋은 글과 책은 될 수 없으니까. 자, 요렇게 선택을 갖다 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택. 요 선택에 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선택, 지금 발상과 함께 선택까지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과정은 다음번에도 또 반복 심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거를 강화시켜 드릴 텐데, 자, 이제는 선택의 단계까지 지금 왔는데요. 살짝 좋은 글의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좋은 글이란 써놓으십시오. 꼭 써야 할 것을 꼭 써야 할 곳에 꼭 써야 할 만큼 쓴 게 좋은 글입니다. 너무 간단하죠? 꼭 써야 할 것, 꼭 써야 할 곳, 꼭 써야 할 만큼. 이른바 훈남, 훈녀들도 뭐 이런 훈남 혹은 뭐 여자들이 예쁜 뭐라고 그러냐? 훈녀라고 하나요? 뭐라고 그래요? 훈남은 보통 많이 쓰는데 뭐라고 하죠? 이동호 선생님? 훈녀라고요. 훈남, 훈녀들을 보면 꼭 있어야 할 것들이 꼭 있어야 할 곳에 꼭 있어야 할 만큼 있는 사람. 그렇죠?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써야 할 것이 꼭 써야 할 곳에 꼭 써야 할 만큼입니다. 이거를 조금 거창하게 약간 이제 이론대로 얘기하면 꼭 써야 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이요. 그러면 이것이 꼭 있어야 되냐 내용의 측면이 되는 것이고요. 꼭 써야 할 것이냐는 구성이죠. 그 다음에 비중입니다. 아프리카의 경제를 얘기하는데 아프리카 여인들은 예쁘다 이런 얘기가 불쑥 들어가면 꼭 써야 할 것은 아니죠. 독도를 사랑하자는 얘기를 하는데 독도 참치 맛있다. 그걸 꼭 써야 되나요? 그런 글이 들어가면 재밌긴 해요. 가끔 불쑥불쑥 하는 애드립이 더 재밌는 것처럼. 그렇지만은 글의 단계에서는 우리 동네 독도 참치 정말 아저씨 마음도 좋고 좋다. 이런 얘기는 독도를 사랑하자는 내용에서는 쓰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를 재밌다고 막 얘기하기 시작하면 수다가 돼버리는 겁니다. 지금 독도를 사랑하자는 내용을 쭉 다 얘기하고 모내기 글방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근데 가을거지 글방은 없어요?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모내기 식당이 있는데 우리 동네에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모내기 글방 얘기하다가 갑자기 모내기 식당으로 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써야 할 것인지 아닌 건지에 대해서 내용상의 판별을 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내용상의 판별하면 어렵으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게 꼭 써야 할 건가? 하는 판단을 내리셔야 돼요. 선택하셔야 돼요.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 평가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꼭 써야 할 것인가 아닌가. 그리고 꼭 써야 할 곳에 얘기하셔야 된다. 추리소설에 읽는 건 뭡니까? 범인이 누군지를 밝히기 위해서 하죠. 근데 미리서부터 범인을 다 밝혀요. 그러면 재미가 없죠. 맨 마지막에 누가 범인일까? 그러면 그냥 넘어왔던 것들을 나중에 보니까 야, 그게 내가 그냥 넘어왔는데 그게 사실은 그런 장치였구나 하고 작가의 지혜로움에 감탄하면서 읽는 것이 추리소설입니다. 독자와 작가 간의 지적인 게임이죠. 그러나 이 게임은 누가 이기죠? 궁극적으로는 독자가 이깁니다.
나중에 이 추리소설을 많이 읽다 보면 지겨워서 못 읽죠. 보이잖아요. 드라마도 가끔 보면 거의 대부분의 드라마들이 끝을 다 알 수 있잖아요. 대충. 잘 안 풀리면 어떡합니까? 유학을 보낸다거나 불치의 병에 걸리게 한다거나 아니면 뭐 교통사고를 당하게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되는 거 거의 대부분 알잖아요. 드라마를 많이 보면 드라마의 문법이 보인다는 거죠. 헐리우드 영화의 문법도 보이죠. 처음 시작할 때 어떡합니까? 굉장한 폭발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굉장한 압도적인 그래픽으로 막 다가와서 그냥 엄청난 헐리우드 아니면 쏟아부을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장면들이 나오고 그 다음엔 잔잔해져요. 그리고 가족 풍경이거나 미국의 한적한 주택 무슨 이런 데가 나오거나 이런 식입니다. 그런 다음에 또 풀어가는 그런 방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일정한 문법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추리소설도 문법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추리소설을 많이 읽는 사람일수록 점점 추리소설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게 돼요. 이것을 처음부터 부정한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사실 천재죠. 에드가 앨런 포, 도둑맞은 편지 같은 게 보통 추리소설의 효시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설은 추리소설이라고 하는 장르를 열었으면서도 처음서부터 범인을 밝히고 들어가는 소설입니다. 처음서부터 추리소설이라는 장르를 만들면서 추리소설이라는 장르의 한계까지 극복해낸 작품을 에드가 앨런 포라는 작가는 처음서부터 도둑맞은 편지, 저거 분명히 저 사람이 훔쳐갔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가를 쭉 추리소설 기법으로 얘기합니다. 굉장한 작가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사실 재능의 차원입니다. 노력 플러스 노력에 더하는 재능까지 있어야 되는 애너벨리라고 하는 굉장히 또 서정적인 그 시도 남기거든요. 읽다 보면 머리털이 정말 쭈뼛쭈뼛해질 정도의 그런 훌륭한 작가들은 같이 이런 글을 쓰지 않는 게 낫구나. 그냥 같이 이런 동시대의 작가 또는 혹은 뭐 옛날 작가들의 작품을 천재들의 작품을 읽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렇게 해야지 나는 왜 에드가 앨런 포 같은 게 생각이 안 들까? 도스토옙스키처럼 왜 안 되지? 내 글은 이런 식으로 하면 못 씁니다. 절대로. 그렇게 할 필요 없이 그가 있어서 행복했다 하고 해야지. 안 그러면 그건 오히려 스스로 좀 망가지는 계기가 되는데요. 일단 꼭 써야 할 것을 꼭 써야 할 곳에 구성을 해놔야 됩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나중에 얘기하는 게 좋은지. 뭐 이건 직장 생활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중에 가서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처음부터 죄송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게 좋을 수도 있고 이거 언제 얘기냐가 굉장히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 때나 얘기하게 되잖아요. 저도 가끔 말하지 말아야 될 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죠. 말해야 할 때 말한다는 거 아는 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 얘기는 거꾸로 해서 문학 작품을 통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읽으시면서 계속 이게 들어가야 될 내용인가 아닌가 판단하면서 읽으십시오. 그래야 자기가 그렇게 쓸 때 도움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쓰기 위해서 읽자 하는 얘기를 드렸죠. 그러면 내가 정말 꼭 써야 할 것들을 쓰고 싶은데 그것들 정말 그렇게 써졌나 안 써졌나 하고 작품들을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훌륭한 작품들은 놀랄 만큼 꼭 써야 할 것들을 씁니다. 또 꼭 써야 할 곳에 씁니다. 그러니까 시를 읽거나 어떤 작품을 읽을 때 어떤 부분을 빼고 읽어보시라는 겁니다. 진짜 좋은 작품들은 빼고 읽으면 진짜 이상해져요. 순서를 바꿔보십시오. 서시 같은 경우도 10줄밖에 안 되는 시인데 그 서시를 순서 바꾸면 완전히 엉뚱한 시가 되어버립니다. 순서의 문제입니다. 순서. 그리고 비중입니다. 얼마큼 얘기하는가. 서시가 한 100줄 정도 된다면 한국인이 제일 사랑하는 시가 될 리가 없습니다. 단 10줄입니다. 그 10줄 안에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외우기도 쉽다는 거죠. 비중.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고 어떤 부분은 생략할 것인가. 제가 지난번 이게 좀 녹화되니까 다시 정정을 좀 해야 되는데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죠. 잃어버린 기억을 찾아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는 하루 동안의 이야기를 12권 정도 되는 분량에 쓰거든요. 사실 24권도 쓸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오늘 하루가 지나갔다. 한 줄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아예 그리고 10년 후 이런 영화들도 많죠. 그냥 10년이라는 시간이 의미가 없다 그러면 비중을 완전 생략하는 거다.
자, 이제 읽을 때 일단은 좋은 글을 읽을 때 하십시오. 지금 이게 선택, 평가, 판단인데 이 판단을 읽을 때 위주로 우선은 하세요. 읽을 때 위주로. 쓸 때 이 판단을 너무 하기 시작하면 이건 좀 아니니까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읽기용으로 읽으면서 계속 이게 꼭 써야 할 걸 썼을까? 뺀 건 없나? 너무 쓸데없는 말이 들어간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읽어보시고 꼭 써야 할 곳에 썼는가? 꼭 써야 할 만큼 썼는가를 갖고 읽기용으로 먼저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는 이런 거 갖고 최종적으로 퇴고할 때는 이런 걸 생각하시고 퇴고를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하나의 사례로 하고 일단 선택은 다 하셨죠? 선택을 하고 생각나면 또 플러스 알파를 저렇게 쓰시라고 하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자, 시간이 어느 정도 됐기 때문에 잠깐 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한 5분이나 10분 정도 쉬시죠.